자, 이게 이제 시험 목차죠.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요 투자 분석은 얘를 기초로 이루어지죠. 현금 흐름. 그죠? 현금 흐름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현금 흐름이. 이거. 괜찮아요. 저기 휴가 끝나고 학원들을 이렇게 쭉 만나봤더니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이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이거 5가지가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이 현금 흐름을, 여기 기법을 보면은 2가지가 있죠. 이걸 할인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 할인하지 않고 투자 판단하는 게 있죠. 할인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렇죠? 걔네들은 얘를 할인하죠. 뭐를? 세후소득을. 그렇죠? 여기 있는 비할인 기법의 대표적인 게 어림셈법이죠. 네, 어림셈법은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할인하지 않고 요거를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만 갖고 투자 판단하는 게 어림셈법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할인 기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현금 수지를 할인할 때 이 현금 수지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뭐를? 세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순양가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가 있고 내부 수익률이 있죠. 그리고 이쪽이 나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가락 흔들어 보세요. 이쪽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분밖에 없는 건가요? 나머지 분들은 그럼 다 된 건가요? 어색한 미소를 띄우지 말고 그냥 뭐 우리끼리인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아니 원서 접수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무슨 얘기냐면 어느 특정한 쪽이 좀 약할 거라고 이제 선생은 대충 추정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시간씩 쭉 할 때 요쪽 파트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일단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요. 다뤄야지 반복이 되면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선생이 알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표정만 합격자의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그렇잖아요.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것도 처음에 비해서는 지금 용어나 이해도나 이런 거는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민법의 특성이 이제 어쨌든 시험이 임박할 때쯤 애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궤도니까 우리가 어쨌든 합계량하고 밸런스만 맞춰주게 되면 1차는 무난하게 맞출 거라고요. 넘어가는 거는. 이거 혹시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만약에 9월달 정도에 땅 끝나서 1차가 확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차는 특징이 궤도에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안 잊어먹는다고요. 이해가 되면 그게. 그래서 이 동차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차를 내가 정리가 됐는데도 잊어먹는다고 그러면 내가 동차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차 합격하는 분들의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1차는 궤도에 올라가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2차에. 그래서 동차 한 번에 합격하고 가는 거예요. 동차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동차가 가능하다고요. 동차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그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죠. 전통을 한번 세워야 되는데요. 내년에 오는 양반들에게 작년 기출 수강생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전통을 세웠다고 뭔가 압박을 할 텐데 틀림없이 내년에 오는 수강생들이 물어볼 거라고요. 작년에 몇 명 합격했죠? 이거 참 난감하다는 얘기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그죠? 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쓴 경비하고 시간이 얼마예요, 이게. 그죠?
이거 안 했으면 이 비 오는 날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아, 잤나요? 그래. 아, 잘 수도 있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해서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아, 얘는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얘는 뭐 해서?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했고. 얘는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으로 나눠서. 내부 수익률은 유입하고 유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이건 순현가를 뭐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뭐로? 그쵸? 이거 잘 써요. 시험상에서.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지문식으로 이게 툭툭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순현가법에서는 주로 요 유입에 대한 거 하고 뭐 하고 요 표현을 좀 바꿔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유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표현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이건 미래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 수익에 대한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투자에서는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 비용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세우니까 여기에 투자한 돈은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러면 여기 유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자는 지분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지분 수익은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고 어디에서? 매각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수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 유입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세후 현금 수주의 현가 있죠. 여기에다가 보유기간 말에 처분 시 예상되는 지분 복귀액이 있죠.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뭐예요? 유입이에요, 유입. 유입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유출은 내가 투자한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 있죠. 네, 이거 구해서 이제 비교해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순현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보시냐면요. 210페이지 가보세요. 210페이지 가보시면 20번 문제 있죠. 네,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이게 기출이죠. 네, 순현가 구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통상 보유기간이 5년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 보면 현금 흐름을 보면 0년도일 때 마이너스 1000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지분 투자액.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30, 130, 130, 130, 143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130이 뭐겠어요? 요게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세후 현금 수지 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30 있죠. 요거는 이게 기간 말이란 말이에요. 보유기간 말이라는 거는 연말에 판단 얘기예요.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운영 수익은 발생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의 구성은
130과 얼마? 1300. 그러니까 요 1300이라는 돈이 뭐예요? 세후 지분복귀의 현가예요. 세후 지분복귀. 그러니까 얘네 둘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산한 게 그게 바로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의 뭐 현가 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산하라고 줬죠. 기간 5년인 연금의 현가 개수가 3.79079라고 줬죠. 그럼 연금이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같은 금액이 반복되는 거니까 130에다가는 5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또 줬죠. 0.62091 있죠. 그러니까 일시불이니까 얘는 기간 말에 한 번만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30에다가는 얼마를 곱하면 되고 거기 보면 3.79079 있죠. 그리고 1300에다가는 뭐 0.62091 있죠. 그럼 여기서 각각 곱해서 나온 금액이 있죠. 두 개를 합산한 게 그게 유입의 합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산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300이 나와요. 얼마? 1300. 그러면 내가 유출한 게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300에서 1000을 빼니까 남는 게 얼마? 300. 이렇게 해서 계산하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유입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순양가를 구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애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뒤에 이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또 해보면 되니까. 의미 정도만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할인하지 않고 이제 구하는 게 어림셈법이 있으니까 뒤에 가서 또 하면 되죠. 요거는 뒤에 가면 내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우리가 할인기법에 대해서 잠깐 해본 거예요. 자, 일단 우리 7번을 보시면 임대주택의 운영수지 분석 절차다. 기업가 디귿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능 총소득에서 뭐 빼면 돼요? 공실 빼면 되죠. 네.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면 돼요? 영업 경비 빼면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면 돼요? 부채 서비스. 여기서 뭐 빼면 돼요? 소득세 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쭉 적고 다시 밑에다가 그걸 깔아놓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순수에 입각해서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빼면 돼요? 공실 및 대손 충당금 빼면 되겠죠. 예, 유효 총소득에서 뭐 빼면 돼요? 영업경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운영소득에서 뭐 빼면 된다? 부채 서비스. 그죠? 예, 그래서 니은에 들어간 걸 물어봤으니까 영업경비 들어갈 거고 디귿에 들어간 거는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 이렇게 가로놓기 해서 다 출제했던 거예요. 이거. 그 8번에 보면 세후 지분복귀액의 계산 과정이 있죠.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빼면 되죠. 순매도액에서 뭐 빼면 돼요? 미상환 저당장금. 그렇죠? 그래서 세전 지분복귀액에서 뭐를? 자본 이득세를 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유념하시면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로 다룬 건데 여기에 소득세는 영업소득세죠. 네, 이게 자본이득세가 들어갈 때를 주의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표현에서 느닷없이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련된 현금 흐름표를 나열한 것이 되게 쭉 주면은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분 복객에 대한 것도 물어볼 때 그냥 이렇게 줄 수 있죠. 세전 지분 복객에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네, 이게 자본이득세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 거를 출제자들이 지문을 한 3개까지는 여기 지문을 주고 4번 정도에서 이 지문이 하나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냥 이거를 넘어간다고요. 순서 입각해서. 다음에 나오는 게 세전이지, 세전하고 세후지,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지문이 들어왔을 때 영업소득세 들어가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뒤에 거를 확인을 안 하고 세전, 영업소득세, 세후 이렇게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영업수지 계산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죠.
자, 거기 보면 이제 2번에 영업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밀 불량부채, 그 다음에 충당금이 포함되지 않고 적산임료 산정 시 필요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공실밀 불량부채, 충당금이 포함이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필요재경비 항목에서 영업경비에 대한 거를 안 내는 거예요, 출제를. 서로 틀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경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틀려요. 감정평가하고 일반 기업회계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내용 정도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며 이는 이 순영업소득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가 없다고 가정하면 융자가 없으면 둘이 같을 수도 있죠. 작은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인용을 해서 이제 문항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시면요. 영업수지 계산가시에 나타나는 이제 영업경비 항목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 영업경비에는 공부소감이라고 해서 4가지는 포함되지 않는 걸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 하게 되면, 세금에서 보면,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업소득세가 있으면, 얘는 반영하도 얘는 반영하지 않죠.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이건 경비로 인정하고, 얘는 경비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요게 이제 근래 시험에 요게 나온 거죠. 그게. 그쵸? 그래서 그거 이제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가 소멸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얘는 들어가요. 얘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멸성 보험료는 화재보험은 1년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건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저축성 보험료는 만기되면 다시 환급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보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여기다 넣은 거는 적산법에 있는 필요재경비 항목에 있는 애를 또 끌고 와서 여기다 같이 묶어준 거니까. 그래서 거기 재산세는 들어가고요. 소멸성 보험료도 들어가겠죠. 공실밀 불량부채 충당금 안 들어가겠죠. 영업소득세, 부채 서비스 역시 안 들어가겠죠. 근데 거기 또 지출해 보면 무슨 지출이냐면, 이게 지출해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얘는 안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일명 대수선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 있는 얘는 단순히 이 부동산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교체가 됐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건물주에만 혜택이 있는 거지 임차적인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비를 인정 안 해주고. 다만 엘리베이터를 새로 교체했는데 사용하다 보면 얘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를 수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수선비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보시면 되죠. 감가상각비 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걔네들 빼고 나머지가 이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지문 깔아놓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좀 많이 나와봐야 한 6개 뭐 안에서 이제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면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고정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물어봤으니까 그럼 당연히 실적에 따른 수당이겠죠. 그렇죠? 이건 실적에 따라서 수당의 크기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바로 본인이 개업을 해서 본인들이 대공이 될 수도 있지만 소공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소공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실적에 따른 이제 수당으로 받는 케이스도 있고 기본급을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가 한 건에 대해서 일부 수수료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합격하신 다음에 웬만하면 한 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갖고 쭉 잘 이렇게 살펴보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무조건 오픈하는 것보다. 잘못 오픈하게 되면요. 그냥 말아먹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의욕이 앞서서 무조건 하고 봐야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개사 사무실도 입지가 중요해요. 아무 곳이나 다 매출이 발생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2번에 보면 대상부동산에 영업수지를 산정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미상환 저당장금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분복귀 계산할 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현금 수지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즘은 이것도 물어보죠. 내려가는 것만 물어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물어보는데, 그죠? 요즘은 계산을 하라고 그랬을 때 금액을 친절하게 다 안 주죠. 안 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순영업소득하고요, 부채 서비스하고 뭐 세전을 줘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5,700이고 얘가 1,700이래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겠어요? 4,000이겠죠. 5,700과 1,700의 차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은 줘요. 패턴이. 앞뒤를 주고 사이드인 거는 이걸 계산해서 구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익숙해 계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수지를 차감하면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거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부채 서비스액이 되더라. 이런 표현으로.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되더라. 자, 그럴 때 그 세후 현금 수지의 크기는 세전 현금 수지의 크기와 동일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세금의 부담이 없으면 같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조세라니까 틀렸겠죠.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거는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를 얘기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4번에 다음 자료에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면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임대 단위당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요. 연간 1,000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임대 단위 수는 얼마라는 거예요? 10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능 총소득을 어떻게 구해요? 얘는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얘가 1,000만 원이잖아요. 얼마라는 거예요? 10개. 그럼 얼마겠어요? 1억.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공실 및 불량부채가 얼마라는 거예요? 5%. 이건 통상 5% 아니면 10% 줘요. 그죠? 그러면 1억에 5%면 얼마겠어요? 기타 소득이 없으니까 유효 총소득이 얼마? 9,500 이렇게 나오겠죠.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라는 거예요? 40%죠. 그러면 9,500에 대한 몇 프로를 계산해야 돼요? 40%. 40%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에?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여기 나온 대로 5,70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해설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0.95 곱해갖고 내려가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 이걸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도고요. 실전에서는 그냥 암산으로 가능하게끔 그냥 줘요. 이렇게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걸 9,500으로 내리지는 않고요. 이 정도가 되게 되면 뭐를 주냐면 이걸 10% 줄 거예요. 10% 주면은 9,000 나올 거 아니에요. 9,000에 40%면 9,4 36에 3,600. 이게 계산이 가능하게끔 배열을 해주지. 여기서 9,500을 줘서 40%하면 계산기 찍으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주니까. 그래서 5,700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것도 자꾸 하면 늘어요. 그죠? 자꾸 한번 들고 뒤에 나오는 이제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든가 어림셈법 이런 것도 자꾸 하면 늘어요. 자꾸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에 와서 하는 것 말고도 집에서 한 번이라도 더 봐주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죠? 그럼 나중에 할 게 없어요. 왜 웬만한 용어는 다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답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풀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은 좀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남아서 공부하고 있거나? 저녁에 오래간만에 오전에 왔는데 오늘 남아서 공부하고 하나? 아니, 그래도 간만에 나왔으면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요즘 보니까 또 최천이 나오니까 앞에 있는 또 이천이가 되고도 안 나오네 또. 참. 한 명 나오면 한 명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얼굴 보이기가 참 드물어. 그 여기도 보면은 지금 몇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날 오래간만에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영상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동영상 가지고는 효과가 반감이 된다니까요. 글쎄. 그렇잖아요. 동영상 집중하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해 봤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를.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서 앉아가지고 서로 대면을 하고 했을 때가 그렇잖아요. 동영상 저편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여기서 봐야 그나마 눈이 마주치니까는 마음 놓고 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간에. 큰일 났다니까. 이거 진짜 여기 합격을 시켜야겠고, 진짜.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세종이 어떻게 된 거야? 몇 명이나 된 거야? 뭐 어떻게 했대? 그래? 학교는 누가 가르쳤는데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이야, 그 진짜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머지 애가 우리 열심히 해봐야 돼요. 이거 79일 남은 동안에 79일 갔다가 200일이 남은 것처럼 해갖고 써봐야 돼요. 이거 계속 돌아야 된다고요. 이 선생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안심을 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죠? 10월 28일 날 선생도 편안하게 전화기 있고 좀 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내내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면 시험이 끝나고 1교시 끝나고 한 1시간 사이에서는요. 이야, 올해 문제가 무진장하게 어려웠어서 그냥 학생들이 난리 났다고 그러고 이건 뭐 1차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반응이 틀려져요.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거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 쭉 한 다음에 문제가 참 쉽게 나왔던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초반의 반응은 그래요. 그러다 경과를 하면서부터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다 그래요, 시험이. 처음에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무난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남아서 공부 좀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자, 15번에 보면 어떤 부동산의 가능총소득은 1억 원이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은 가능총소득의 5%라는 거죠. 그러면은 1억에서 얼마 빼란 얘기예요? 500만 원 빼란 얘기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예요? 9,500이란 얘기죠. 그래서 1억에서 500 빼면 똑같이 얼마? 9,500. 그럼 여기서 경비를 계산해서 순영업소득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죠.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들어가야겠죠. 화재보험료 300만 원 들어가고 소득세 감가상각비 들어가면 안 되죠. 부채서비스세는 안 되겠죠. 근데 전기료하고 재산세는 들어가야겠죠. 예, 그거 다 계산하면 얼마야? 예, 2,800이니까 여기서 2,800 빼면 남는 게 얼마? 6,700. 그래서 그러면 16번도 같은 패턴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유효 총소득이 1억 원이고요. 비용 명세가 쭉 주어져 있죠. 예, 실전은 이렇게 준 거예요. 16번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구하라고. 순영업소득을 구하는데 여기는 항목이 문장이 많잖아요. 실전에서 준 항목은 한 5개 정도밖에 안 줬어요. 간결하게 구할 수 있게끔. 여기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가고 화재보험료 들어가죠. 소득세는 안 되겠죠. 수도료 들어갈 것이고 개인 업무비 이런 건 안 들어가겠죠. 전기료 들어가고 소유자 기부도 안 들어가죠. 재산세 들어가고 부채서비스세는 안 들어가겠죠. 예,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얼마 나온다? 3천. 그러면 1억에서 3천 빼면 남는 게 얼마? 7천.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다 풀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문제들이 늘어나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17번에 가면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물어봤죠. 거기 보면은 건축 영면적이 2천이죠. 근데 유효 임대 면적 비율이 80%니까 28에 16이니까 임대할 수 있는 건 얼마? 1,600이죠. 자, 평방미터당 5,000원이니까 그러면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야? 그러면 그 800만 원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800에서 거기 보시면 공실률이 얼마예요? 10%. 그럼 80만 원 빼야겠죠. 그럼 남는 게 얼마? 720만 원 나올 거고 영업경비율이 유효 조소득 기준에서 얼마라는 거예요? 50%. 그러면 이거 360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남는 게 얼마? 360.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이게 그 가능 총소득 구할 때요. 두 가지 패턴, 지금까지 두 가지 패턴으로 준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아까인 것처럼 이렇게. 총소득 구할 때. 그리고 공실에 대한 거는 항상 5% 아니면 몇 프로? 10% 이렇게 주는 경우. 기타 소득이 들어온 적은 한 번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거는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가면은 세전 현금 수지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는 거죠. 얘를 공제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세전이. 그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총 투자액이 2억이고요.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1억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가능 그 조소득이 얼마? 4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실 및 불량부채가 얼마? 400. 결국은 뭐 10%란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기타 소득이 얼마예요? 200이 있죠. 그러면 이거 빼면은 3,600인데 이거 더하면 얼마? 3,800.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조정했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영업경비가 주었는데 영업경비가 얼마? 1,800. 그럼 남는 게 얼마겠어요? 2,000. 자, 부채 서비스액이 1,000만원. 그럼 얼마겠어요?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영업소득세를 빼면 뭐가 나와요? 세후까지 이제 구하라고 준 거죠. 그 다음 문제는.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 기출을 인용한 거네요. 여기서부터 계산하라고 준 거네. 어디? 순영업소득서부터. 그래서 순운영소득이 얼마예요? 1억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융자 월분 7천. 그럼 남는 게 얼마? 3천. 그죠? 세율은 이제 30%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대입하면 되죠. 순영업소득이 얼마고요? 1억이고 이자가 5천이고 감가상각이 얼마? 500. 그럼 빼고 남는 게 4,500이죠. 곱하기 몇 프로? 30%겠죠. 그러면 30% 4,500 30% 계산은 얼마 나오겠어요? 1,500 나오나요? 맞나요? 4,500이니까 900. 그러면 1,350인가요? 1,350.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면? 1,350 빼면 1,650만원. 세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영업소득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죠.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거 계산하라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순영업소득 계산하라고.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요령은 뭐냐면 영업소득세 있죠. 이걸 세율로 나누면 돼요. 이걸 세율로 나누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얼마? 4,500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시키면 얘가 나오죠. 그 요령만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영업소득세를 순영업소득을 구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고 거꾸로 얘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걸 배웠는데 갑자기 왜 이게 나올까? 그죠? 예. 근데 요령은 간단한 거죠. 이거 할인하면 얘가 나오고 더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왜냐하면 계산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1350을 0.3으로 할인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4500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얘도 1분 내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돼요. 지난번에 한번 안 풀어보셨나요? 이거? 문제? 그래요. 우리는 2주 전에 우리와 2주 후에 우리가 서로 틀린 거예요. 그죠?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나와 있는, 아까 이제 그 20번 문제는 기출에 대한 거는 돌아오면서 우리가 풀었던 거죠. 그 밑에 그 21번 같은 경우도요. 그냥 확실하게 줘요. 그냥 거기 보시면 5번에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22번을 가시면
쭉 계산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는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 거예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세전 현금 수지가 1억 1,000이잖아요. 1억 1,000이면 영업소득세가 5,000이고 세후 현금 수지가 5,900이면 얘네들이 1억 1,000이 안 나온다고요. 뭔가 여기선가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세전에서부터 쭉 뒤져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을 가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있었을 때요. 1번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내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면 투자자는 투자안을 채택을 하겠죠. 0보다 크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기각하겠죠. 이 경우는 단일 투자안일 때. 그렇죠?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을 때는 큰 걸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화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수년가가 동일할 때는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낮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요 수년가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A안과 B안이 있었을 때 A는 유출이 100억이고 유입이 101억이에요. 그럼 101억에서 100억 빼면 남는 게 1억이죠. 0보다 크죠. 그럼 얘도 타당성이 있죠. 10억 투자해서 11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남는 게 1억이잖아요. 얘도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도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1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0억을 투자해서 1억 번 거는 투자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수년가법에서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 차이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뭐를 수익성 지수를 대입을 하면 그럼 얘는 1.01이 나오고 1.1이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초기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성 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봤을 때 수년가가 동일할 때 수익성 지수가 클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거 한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요. 수년가법이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압과 이게 맞는 표현이겠죠. 예. 그 다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가. 그죠?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죠. 유입하고 유출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현금 유입의 현가압과 현금 유출의 현가압이라는 표현만 쓰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시게 되면 1번 지문도 이제 그 살짝 이제 변형해서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년가법에서의 요구 수익률은 예상된 유입의 현가압과 유출의 현가압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거는 수년가법에서의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내부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수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 있잖아요. 여기서는 할인율로 뭐를 써요? 요구 수익률 쓰고. 여기는 할인율을 못 쓴다. 여기 내부 수익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거기 5번에 가면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지출의 현가압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가압의 비율을 말하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수년가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단일 투자할 때. 하나의 투자안일 때만요. 얘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요. 얘도 얘보다 크다란 얘기예요. 하나의 투자안일 때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고
서로 다른, 그죠?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으면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뭐를 줘야 돼요? 단일 투자안이라고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이게 처음에 단일 투자안을 빼고 줬었어요, 출제를.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받아줘서 복수정답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출제할 때는 뭐라고 해줬겠어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5번에는 이제 그것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뒤에 가면은 또 비슷해요. 거기 가면 자, 일단 이제 3번 문제 가시면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세후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겠죠. 그럴 때 4번이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순현가법에서 현금 흐름의 유출현가는 총투자액의 현재 가치라고 쓰니까 틀렸겠죠. 총투자액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분. 아니 세전하고 세후는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이제 4번에도 그 1번에 가면 수령가가 0이라는 것은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다라는 것이고 수령가가 0보다 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역시 무슨 투자일 때? 단일 투자일 때. 하나의 투자일 때만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올바른 거잖아요. 올바른 건데 그 앞에 무슨 투자이라고 돼 있어야지. 단일 투자이라고 또 돼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면 이제 5번에 가시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시점이 서로 다른 장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동일한 시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이라도 할 수가 있죠. 보유기간 동안에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시점의 지분 투자액의 크기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수익성 지수법은 유입의 현값을 유출의 현값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정가법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틀렸겠죠. 얘네들은 아까 할인율로 못 쓴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을. 얘는 사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재 가치로 할인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은 사전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유입이 6천이고요. 내가 투자한 게 5천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죠. 네. 요거는 미리 정해지지 않고 이거는 여기다 놓고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을 찾는 거예요. 임의의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얘를 10%로 할인을 했었을 때 10% 할인하게 되면 얘보다 5,250에서 커진다고요. 그러면 얘를 보다 좀 더 할인율을 커야지만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0% 또는 11% 또는 11.1% 이런 식으로 여러 개에 대한 이 값을 갖다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인한 금액이 얘보다 크면 할인율을 늘려주고 반대로 작게 나오면 할인율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거쳐갖고 찾아주는 거죠. 실전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거 있죠. 어? 실전에서 초기에 투자한 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 말에 할인율은 20% 이렇게 해주고 수년가하고 내부 수익률 구하라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6,000원을 얼마로? 20%니까 1.1로 할인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유입이 얼마? 그럼 유출이 얼마? 그러면 수년가는요? 수년가는 0이었다고요. 0이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6,000원하고 뭐하고? 이 5,000원을 갖게 만들어주는 뭐를? 할인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을 이항을 하면은
6,000원, 5,000원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 1.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20%.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몇 프로? 20%.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실전에서. 그러니까는 내부 수익률은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안다는 얘기죠. 괜찮은, 요구 수익률은 사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현가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죠. 얘네 아시죠? 회수기간법에 가면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에? 얘가 보수적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 안 나시나요? 이 그림 했던 거? 자, 초기에 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누적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500인데 1년 차에 1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적 현금흐름이 이제 마이너스 400으로 바뀌는 거겠죠. 100만 원 회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2년 차에 300만 원 회수가 됐으니까 누적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겠죠. 근데 3년 차가 됐을 때 200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500을 얼마 만에 회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2년 반 만에. 여기 1년 동안의 수익이 200이 들어왔는데, 그잖아요. 나머지가 100만 원이니까 6개월 만에 나머지가 회수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구하는 게 단순 회수기간법이에요. 그죠? 그럼 현가 회수기간법은 요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액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회수기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는 얘보다 얘가 좀 더 보수적인 방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구할 때가 회수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고려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회수기간법은 시간성에 초점을 둔 거예요. 유동성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수기간의 현금 흐름의 크기가 얼마냐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라는 회수기간 있죠? 그 기간 안에만 회수가 빨리 가능하면 회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번 지문에 보면 현가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과는 달리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고 단순 회수기간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회수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6번에 가게 되면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순현가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이 있죠. 그럴 때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해본 거죠. 일반적으로 뭐가 더 우월하다? 수현가법이 더 우월해요. 우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재투자율 갖고 얘기했었어요. 수량가법은 재투자율로 뭐를 써요?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쓰는 것에 차이점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부의 극대화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거 부의 극대화의 판단 기준은요 이걸로 판단해요. 수용가의 크기로. 그러니까 수용가법이 우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자, 이렇게 4개의 투자안이 돼 있을 때 순양가법을 기준으로 한 순양가법에 한 투자의 우선순위 있죠. 순양가법은 얘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순양가의 크기로. 순양가 제일 큰 애가 뭐예요? C. 그 다음에 뭐 A, D, 그 다음에 B. 얘는 이 순서일 거 아니에요. 내부 승률법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제일 큰 애가 B잖아요. A, D, C. 자,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느 게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수용가법이. 부의 극대의 판단 기준은 수용가의 크기로 파악하는 거니까. 얘를 구할 때가 수용가가 제일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슨 법으로 선택하는 게, 수용가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가용 자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할 때, 자, 1억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우리가 선택을 하죠. 네, 그래도 순양가법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순양가법에 의해서 투자 조합을 선택하거나 내부 승률법으로 투자 조합을 선택할 때, 순양가법으로 2개 투자를 선택하게 되면 일단 얘가 제일 크잖아요. 순양가가. 근데 얘는 선택이 안 돼요. 얘는 8천이기 때문에 어느 투자금과 결합하더라도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공제하고 순양가가 제일 큰 애가 A하고 B가 되죠. 그러면 얘는 A하고 D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 2개에 대한 순양가의 합을 우리가 계산하면은 얘가 한 1872만 원에 대한 순양가의 증분이 발생하는데, 내부 승률법은 내부 승률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내부 승률이 제일 큰 애가 뭐예요? B하고 A잖아요. 그럼 얘네 둘의 순양가의 크기를 합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얘는 164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순양가법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가용자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해도 역시 부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은 내부 승률이 아니라 뭐 순양가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번에 가시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순양가법을 준거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순양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무슨 법보다? 내부 승률법보다. 그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시게 되면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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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게 각각의 방법의 차이지만, 얘네들은 사전에 할인율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유입에 대한 걸 구할 수 있는데, 내부 승률은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서 내부 승률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구한 애들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판단을 했었을 때 어느 게 더 나은 판단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쓰는 이제 조건에 대해서 여기 한 것처럼 이건 조건이 이 크기로 판단하니까 부의 극대를 판단할 때는 얘가 우월할 수밖에 없고, 재투자할 문제가 걸리더라도 요거 승률하고 내부 승률을 비교하면은 얘로 재투자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부 승률하고 요거 승률이 있으면 어느 게 클 때 투자해요? 이게 클 때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여기 10억을 투자하면 1억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10%잖아요. 근데 기대 수익률의 또 다른 편은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부 수익률은 몇 프로? 10%예요. 그러면 내가 초기에 뭐 할 때? 투자할 때 당연히 투자자는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요거 수익률과. 얘가 10%인데 요거 수익률이 8%였어요.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니까 우리는 투자를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여기다 재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순양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요구 승률을 쓰잖아요. 근데 요구 승률은 위험에 대한 크기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기간마다 위험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경과할 때는 요구 승률이 11%가 된 거예요. 몇 프로? 11%. 근데 얘는 여전히 어떻게 돼요? 10%. 그러면 여기다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 승률법에서는 이걸 그냥 재투자율로 쓰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럼 이론적인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이 경우에만 투자하지 반대 경우는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얘는 이 조건하에서도 그냥 이걸로 재투자를 쓰라는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도출한 이후에 나오는 이 논리들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게 더 우월하다. 수렴가법이 더 우월하다. 근데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왜 이론적이라고 그러냐면 여기 부의 극대화를 판단할 때 이걸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업에서 수익률을 우리가 수익을 크기를 산정할 때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수익률로 산정하지.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분기별 뭐 이익이 얼마가 됐다 그랬을 때 물론 총액 금액으로는 몇 조 벌었다고 얘기하지만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몇 프로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갖다가 몇 조 몇천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수익가법이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요 5번에 가면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수의 내부 수익률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때는 어느 게 더 나은 것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그럴 때는 수년가법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에 투자 금액이 동일한 서로 다른 두 투자안의 현금 유입의 총액이 동일할지라도 사업기간 후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면 틀리겠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건데 초기에 많을수록 유리하죠. 우리가 할인을 하게 되더라도 초기에 금액이 많은 할인을 한 것이 유입에 대한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마 여러분들 해설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서 이제 1년에 2번 수익이 발생했을 때 앞에하고 뒤에 대한 크기를 갖다 서로 다르게 표시해 줬을 때 초기의 현금 유입의 크기가 많은 애들이 뭐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유입의 현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안에 대한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 뒤편에 가시면 해설에도 나와 있죠. 해설에 거기 219쪽의 하단에 가면 해설에 나와 있어서 그냥 거기다 안 적고 그냥 해드린 건데 A하고 B가 있죠. 마지막 칸에 보면.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5천만 원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7천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총액이 들어온 건 1억 2천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B안을 보면은 초기에 7천이 들어왔고 나중에 5천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1억 2천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초기에 돈이 금액이 더 많이 들어온 애가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이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후기에 유입이 많은 것보다는 어디에? 초기에 유입이 많은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8번에 가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5번에 가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의한 투자 결정은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킨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틀렸다는 것은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뭐가? 이 방법을 썼을 때, 수년가법을 썼을 때란 얘기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썼을 때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푸셨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